네, 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입니다. 오늘 그 부산대 교수님들께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워크숍이 따로 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저 이렇게 하고 네, 다시 좀 보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오늘 주제가 생성형 AI로 활용하는 대학 수업 설계와 콘텐츠 제작 실습이었거든요. 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께는 이제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도구를 다양한 걸 실습까지 하려고 하니까 조금 과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 컴퓨터가 약간 좀 너무 무리를 했는지 잘 작동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반성을 하고, 진짜 제가 핵심만 조금 공유를 한다면 어떤 걸까 생각을 했더니, 네, 클로드를 사전 조사했을 때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를 가지고, 대학 수업 설계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거, 제가 평소에 쓰는 거, 좀 보여드리고, 또 노트북 LM하고 미리 캔버스, 요런 정도도 간단하게 시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워크숍의 목표는 AI 도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설계에 적용할 때 수업 설계라고 하는 건 디자인이거든요. 수업을 어렵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제일 이 밑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있으면 각 과목마다 이제 학기별로 개설을 하니까 실러버스가 되겠고요. 그 실러버스에는 이 과목의 목표가 뭐고 또 중요한 내용이나 주차별, 교수 학습 방법,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담기거든요. 그리고 또 작게 보면 오늘 수업, 1시간 수업의 설계, 그거를 우리는 디자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자 교육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자로서의 교육을 사실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나 우리 학과에서 내가 경험했던 거 보고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CTL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연수 같은 거 하면 뭐 도입 단계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교육학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하기에는 갭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생성형 AI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그 지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러버스 만들어줘 이러면 그 실러버스에 만드는 거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게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막 그 유사한 전공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막 쓰는 실러버스보다 얘가 교육학적으로 훨씬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제작 실습이 있는데 컨텐츠라고 하면 제일 쉽게는 보통은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강의 PPT 컨텐츠가 되겠고요. 또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컨텐츠는 시험 문제가 되겠고 또 동영상을 만든다 할 때는 이제 영상이 컨텐츠가 되겠죠. 근데 영상 만드는 건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조금 아실 거라고 보고 생성령까지 써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 정도로 우리 영상이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워크숍에는 이제 강의 자료 만드는 거, 퀴즈 만드는 거, 과제 만드는 거, 뭐 그런 정도 시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가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쓰려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떤 게 기능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은 부분이에요. 어, 저는 그 교육학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부산대학교에서 어, 교육학을 했거든요. 이제 그 교육학 백그라운드에서 또 제가 대학에 임용되고 나서 어, 계속 보직을 했어요. CTL 센터장, 뭐 입학 부처장, 또 뭐 했더라? 교양대학 학장, 교무처장도 했고 교육혁신본부장도 했고 지금 교육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어요. 어, 학교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봉사인데요. 교육학을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많이 시켰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전공은 2001년에 박사 받을 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제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년 넘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등교육이 제 연구의 어떤 현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직도 하니까 이제 더 많이 예, 현장의 전문성도 조금 안목도 키워졌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거의 1년 동안 아세안 10개 나라와 플러스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이제 13국, 아세안 플러스 3라 그럽니다. APT라 그러거든요. APT 영내에서 고등교육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윤리 가이드라인이 어때야 되는가. 그 연구 과제 발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플라이해서 채택이 돼서 연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3월이고 올해 6월, 7월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APT 장관회의가 있는데 한국 정부의 목표는 그래도 고등교육 쪽은 우리가 특히나 AI 디지털 쪽은 좀 이니셔티브를 갖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내에 굉장히 그 AI 그 활용의 그 격차들이 엄청나잖아요. 나라별로도 그렇고 개인별로도 그렇고요. 특히 국가별로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는 상태죠. 지금 이제 겨우 툴을 따라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금지돼 있는데 다른 어떤 나라가 금지가 안 된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생성된 컨텐츠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 위협으로 오거든요. 결국 옆 나라 혹은 옆집의 그 가난한 굶주림을 우리가 외면할 때 결국 우리 집 담장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도구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강의의 강점이 있는데 오늘 요청받은 게 수업 설계하고 또 컨텐츠 제작하고 이거를 실제로 실습까지 좀 해가 달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었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워크숍의 큰 네 개 중에서 다른 부분은 많이 못 다루고 수업 설계 적용하는 거하고 강의 자료 만드는 거 이런 정도의 실습은 제가 시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바꾸는 교육의 지형을 보면 여기 지금 교수자가 마주한 변화예요. 학생들 AI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제 수업에 보니까 녹음을 하더라고요. 녹음을 왜 하지? 녹음을 해서 클로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전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전사한 것 중에서 노트 필기 형태로 요약 자료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맵도 만들어주죠. 이렇게 맵. 그러면 노트 필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 교수님 입장에서 시험 문제도 좀 내줘. 예상 문제도 내주고 모범 답안도 해줘. 내고 뭐 과제도 해줘. 당연히 과제도 만들어주고 교수님이 준 과제 가이드라인 그대로 넣고 너가 해줘. 하면 걔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일단 학생들은 많은 형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이 결과물이 좋으면 그게 자기가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만든 거라고 착각을 해서 애들이 그대로 쓰는데 말 시켜보면 모르거든요. 자기도 발표해보면 모르고. 그래서 이제 평가의 신뢰도 위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과제를 얘가 도대체 자기가 한 건지 AI 써서 한 건지
이거가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그 표절 탐지기 넣어도 이게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아서 일단 평가의 신뢰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의 격차 심화라고 하는 거는 교수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학습자들 간에도 디지털 격차 엄청 큽니다. 유료를 막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의 여유가 있는 학생하고 뭐 정말 용돈이 없어서 절절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하고 기본적으로 접근이 많이 다르거든요. 결과물 다르죠. 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마치 이제 고액 과외를 집에서 해서 만든 그런 우리 학생하고 혼자서 그냥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거하고 이제 조금 이 서포트가 다르니까 그 현실이 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어떤 지형이 바뀌냐 하면 교수법 재설계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물어보는 거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려면 엄청 좀 쫓기잖아요. 막 촉박해서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 바쁘신데 이러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질문에 충분할 만큼 대답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AI한테 물으면 걔가 설명 잘하는 거죠. 새벽에 물어도 되고 몇 번 물어도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끈질기게 계속해서 날 이해시켜봐. 예시 다시 들어줘. 얼마든지 얘한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게 내 장점이고 내가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강의, 아주 그 베스트 프리젠터였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더 못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제 지식 전달은 우리 강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접근을 해라고 하는 이런 학습의 설계자, 뭐부터 해? 그 다음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수업을 가져가야 될 건지, 너가 나중에 이제 이걸 되려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어떤 순서대로 자격증을 따야 될 건지, 이런 어떤 아이들의 학습을 디자인하는 그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요. 정답 제공, 정답이 이제 넣으면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거를 다시 되물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확인해 봤어? 아니면 근거를 대서 한번 검색해서 다시 알려줄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우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전문성이 없거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워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그 팁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을 촉진하는, 뭐 촉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학생들의 학습의 결과물을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에 토탈해서 과제를 턴페이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평가를 하면 그 긴 과정 동안 작업을 아이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했는지 우리가 판단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단계를 쪼개가지고 아주 작은 단계로 처음에 계획서 가져와 봐. 그럼 계획서대로 그 다음 단계 또 가져와 봐. 그러면 또 중간 과정.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얘가 한 번만에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게 멋진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지가 했는지 AI가 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평가하려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은 피드백과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인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교육 업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I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 피드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표라든지 루브릭이라든지 학생들을 뭐 그 다음에 더 해라라고 피드백을 계속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상호작용에 훨씬 많은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어떤 시간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어떤 시간을 줄여야 되냐면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거나, 뭐, 요약물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거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그 만드는 거를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과정 중심의 코치도 AI를 쓰면 훨씬 더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강의를 오케이 한번 해볼게 이런 거 했던 거고, AI 규제, 어,
사실은 그 기업에서도 이게 기밀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AI 못 쓰게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리거시라 그러는 기본적인 장착, 자기들 안에서 보안이 충분한 그런 AI를 쓰더라도 그 리거시는 내가 원하는 이 원포인트에 답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몰래 쓴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해도 쓸 사람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학생들 아무리 못 쓰게 해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는 윤리 교육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마주한 과제들,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전환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교수자가 AI 시대에 가져야 될 역량, 이거를 이제 5가지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인간 중심의 사고, 그 다음에 AI 윤리, 그리고 AI 파운데이션 앤 어플리케이션, AI 좀 쓸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AI 페다고지, 그리고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AI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초부터 해서 심화, 아주 고급 수준까지 이렇게 수준이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이 워크샵 강의 같은 경우가 AI 어플리케이션 정도 될 거예요. 음, 사실은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마 베이직 AI 테크닉 이 정도일 거예요. 아주 이런 거를 교육이 필요하나 할 정도의 그런 낮은 수준의 교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교수자 역량 프레임워크를 우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유네스코가 얘기했을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이렇게 갭이 많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들이 교수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저 부분의 영역에서는 어떤 수준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가 예, 이런 자기 성찰의 이 지침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막 한참 관심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는 HAI T팩 모델. 아직 뭐 퍼블리시는 안 해서 뭐 딴 분들이 하시면 이게 지금 원래 이제 T팩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테크놀로지, 그다음 페다고지 앤드 컨텐츠 날리지예요. 근데 교수자에게 필요한 거가 기술이 필요하고 테크놀로지, 그다음 페다고지, 이 교육학적인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컨텐츠, 이 내용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결합되면 가장 좋겠죠. 이 내용을 어떤 교수법적인 맥락에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오늘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HE,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대학의 상황에서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AI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교수자의 AI 시대에 대학 교수자에게 필요한 역량 모델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고 그중에 이제 이 그 지금 요 중첩된 거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의학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어떤 교수법이 이 컨텐츠에 적합하다라는 거. 아, 이거는 강의식 해야 돼. 아, 이거는 PPL 해야 돼. 이건 뭐 캡슐 디자인이 좋겠어. 이런 판단이 될 때 우리는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이 만나는 지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기술을 가지고 또 융합할 수 있으면 그 중간의 교집합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지향의 방향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AI 윤리라고 하는 거, AI 에틱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더 덧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TPACK, 저기 T팩이라고 하는 거 AI가 붙어서 AI T팩.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고등교육에, 제가 이제 고등교육을 거의 한 20년, 저는 2005년에 부산대학교 CTL 전임연구원부터 고등교육계 아마 업무에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교수님들이 컨텐츠 지식 좋아요. 여기 어떻게 교수법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게 더 결합해서 잘 가르치는 분이 될까? 근데 거기에 또 테크놀로지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니즈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보완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그러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서 보면, 어, 오늘은, 네. 요즘, 네. 네, AI 난리지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욕심을 좀 내가지고, 이, 요즘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와, 근데 이제 너무 설계가 복잡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우리 센터장님 보시고, 이게 가장 쉬운 버전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조금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으려면 줌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줌으로 워크숍을 1단계 수준에서 오늘 만든 거예요. 근데 실습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도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컴퓨터도 버벅거려가지고 오늘 실습이 원활하게 제가 만족스럽게 못 돼가지고 지금 다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시행착오를 어, 해서 이제 제가 좋은 실습을 해야 되겠죠. 일단 AI를 조금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가 뭐 AI 전문가도 아니지만 AI라고 하면 아주 전통적인 AI, 그리고 생성형 AI, 에이전틱 AI까지 이렇게 세 단계 정도로 발달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서 생각할 때 우리 전통적인 AI는 이 큰 거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를 얘들이 해줬어요. 일단 데이터 분석. 어, 그래서 보면 AI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 대학들이 많이 도입했잖아요. 학생들이 뭐 수학 같은 거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이러면 왜 저 문제를 틀리지? 이거를 왜 뭘 몰라서 틀리지? 이거를 사람은 모르는데 AI는 아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생성이 안 돼서 O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 개념을 깨기 위한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얘가 주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이제 에, 재미를 많이 봤죠. 그리고 대학이 이게 그 이탈자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학교 중도 포기자들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들 입시 정보부터 해서 다 가져와 가지고 분석해서 얘는 이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얘는 좀 긴밀하게 밀착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애들을 추천해 줬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AI입니다. 일반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막 날 따라다니는 그 콘텐츠들이 그 알고리즘이 다 전통적인 AI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육적으로 봐서는 얘는 일단은 그 기존의 그 많은 학습한 데이터들이 기존의 구축된 인간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편향된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보다 여자한테 대출도 훨씬 적게 내주고 그 대출 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1차로 AI 그 면접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 같은 거 하면 여자를 많이 탈락시킨다든지 이렇게 기존의 인간이 가진 편향성을 얘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는 상당히 이제 활용할 때 조심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할 때 이 단계가 전통적인 AI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2022년 11월 30일에 챗 GPT가 처음 서비스가 됐어요. 사실 그러면 23, 4, 5, 한 3년 남짓 된 거거든요. 이 3년 남짓 동안 생성형 AI가 정말 전통적 AI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럼 뭐 우리 학교도 하면 좋은데 비싸가지고 우리도 결국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생성형 AI는 정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질문만 간단하게 해도 완성된 거를 자기가 짜자 만들어 주니까요. 마치 그 조교가 생겼듯이 혹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지도 교수님이 생긴 거죠. 너무나 속 시원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주니까 창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또 위험은 있죠. 이 허위 정보, 환각이라고 하는, 그리고 물론 고정관념 편향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환각. 얘는 그 고객들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상품이잖아요.
근데 고객들한테 물었는데, 그런 자료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다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끌어와서 답을 어떻게든 만들고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애써가지고 뭔가를 끌어다 대다 보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하고 처음에 또 바로 시인도 안 해요. 이거 진짜 있니? 예, 있어요. 그래요. 확실히 있니? 그럼 그 풀 텍스트 찾아봐봐. 이렇게 막 계속 쪼여 들어가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 그런 의심할 수 있는 안목, 비판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의 그 또 갭이 큰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이제 지금 한창 우리가 교수님들도 쓰시고 학생들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허위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에이전틱 AI인데, 이 에이전틱 AI는 제가 클로드 코어를 써봤거든요. 클로드 코어기 이제 클로드 회사에서 AI가 AI 프로그램을 10일 만에 만들었대요. AI 코드, 클로드 코드하고 코어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성형 AI에 뭐 문서를 업로드하고 질문을 주고가 아니고 질문만 주면 제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파일들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알아서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이게 좀 놀라운 기술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 연수에서는 지금 쓰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제가 클로드 코어를 써봤는데 막 완전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코딩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1인 창업을 충분히 이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CEO도 고용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그다음 마케팅 부서에 그 직원들을 그 안에서 계속 그 코어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이제 업무를 주고 뭔가 만들 거를 솔루션을 주면 걔네들이 각자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다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사도 에이전트가 이게 뭐 비행기도 해주고 뭐 코스도 짜주고 예산도 해주고 막 다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의 상황에 들어온다 생각하면 좀 상상이 안 가요. 일단은 이제 클로드 코어기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틱 AI인데, 인간이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다 하고 이제 결과물만 보여주는 거죠. 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에이전틱을 장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강의에서는 에이전틱은 제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빼고요. 생성형 AI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별로 특성을 한눈에 좀 보기.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욕심을 냈더니 이제 다 못했는데 그 교수님들께 제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6명이나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GPT하고 제미나이를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쓰시고 한 번도 안 써봤다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많이 쓰는 클로드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클로드가 다 LLM 모델이거든요. 거대 랭귀지 모델인데 얘네들이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해줘요. 그런데 이제 먼저 출시됐던 게 챗 GPT니까 이거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구글링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구글이 이 기반으로 만드는 제미나이가 또 아주 폭발적인 그리고 GPT하고 제미나이가 그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뭐 영상을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또 뭐 PPT로 만들어주고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이 멀티모달이 되는 거가 또 매력적이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바이럴 이 사람들 너 그거 만들어 봤니? 이래가지고 막 한참 그 지불입니까? 그거 막 대표가 그거 제발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유행을 좀 따라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클로드를 가지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주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텍스트를요, 정교한 글쓰기, 한국어 품질, 이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 쪽에 뭐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 일단 GPT하고 제미나이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컨텐츠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얘가 PPT도 GPT나 제미나이보다 제 수준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잘 만들고요. 그래서 요걸 요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이게 환각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 제미나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인데 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나 논문이나 이런 거를 PDF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이걸 가지고 PPT 만들어줘. 네. 이걸 가지고 오디오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거 막 자기가 마음대로 긁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업로드한 그 문서 안에서만 가지고 만들어주니까 사실은 환각이 최소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노트북 LM도 아주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미리 캔버스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뭐 PPT 엄청 잘 만드는데 교수님들도 예, 미리 캔버스 쓰시면 강의 자료가 훨씬 더 우리가 혼자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약간 맵시가 있습니다. 예, 유료를 쓰시면 더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실습을 이제 8가지 이렇게 해볼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현장 강의에서 줌으로 할 때 좀 망했던 것이 예, 이 5가지를 다 이것저것 하려고 보니까 막 빨리 답도 안 주고 막 그랬어요. 네, 참석하신 분들께서 좀 죄송합니다. 예. 뭐를 했었냐면 실습 전제 한눈에 보기, 네, 수업 계획서 만드는 거. 이거 이제 한 학기 거 실러버스지 않습니까? 아, 보통 어떻게 만드십니까? 네, 직전 학기 거 복사하기잖아요. 그럼 직전 학기 거는 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계속해서 앞에 가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교수 되시고 만드셨어요? 그냥 뭐 선후배나 우리 지도 교수님 혹은 다른데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벤치마킹 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나보다 내용에서는 뭐 좀 경험에서 더 있겠지만 수업 계획서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 수업 계획서 실라버스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강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귀담아 듣고 내가 만들기에는 이 교육학적인 전문성이나 안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장착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계획안 만들기. 이게 이제 오늘 100분 수업이다. 혹은 3시간 연강이다. 50분짜리 수업이다. 이런 걸 할 때 그 타임라인으로, 타임별로 이렇게 뭐 도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힌트를 얘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들 때 요거 쓰고. 그리고 이제 강의 슬라이드, 이거가 엄청 강력한 거죠. 앞에 계획이 다 있지만 내가 강의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앞에서 이제 이런 거를 조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남이 한 거를 가져와서 내가 좀 업데이트 한다든지 뭐 슬라이드 쉐어 이런 거 되게 인기 좋았잖아요. 내가 고친다든지 이거를 정말 멋들어지게 얘가 훨씬 더 내용을 잘 반영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스크립트 만드는 거 이런 걸 뭐 교수들이 굳이 스크립트까지 만들어야 돼. 슬라이드 보면 딱 전문가가 내용이 알지. 근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건너뛰거나 공백이거나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간의 이런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해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아주 전문가이시더라도 기존의 인류 역사에 남겨진 그런 컨텐츠들을 학습한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해독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용 활동 자료 만들기, 이거 아주 추천합니다. 보통 토의를 해봐. 그리고 이걸 읽고 네가 요약해봐.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뭘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는데 학생들이 아무 템플릿이 없으면 이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위한 이제 활동지죠. 우리가 수업에서 보면 그냥 있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줘가지고 쓰게 하면 아이들이 활동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뭘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료를 만들어 가기에 우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생각은 뻔한데. 근데 얘가 이제 후다닥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도 오늘 강의에 맞춰가지고 딱 어느 정도 시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제한을 주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평가 문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 생성이거든요. 저도 그 객관식 시험을 치는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항풀을 많이 못 만드니까 이게 막 유출이 되고 이러면 족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겁도 안 납니다. 얼마든지 뭐 계속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 그다음에 정답, 그리고 해설까지 넣고 내가 내 강의 자료를 준다거나 혹은 뭐 그 파일을 줬을 때 얘가 그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내는 거 그거 얼마든지 겁나지도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뭐 약간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평가 문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요. 과제를 만약에 그 PBL 과제다. 그러면 그 PBL 문제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서술형 시험의 평가 문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채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선다형이 당연히 채점이 자동이 될 거고요. 평가 루브릭 만드는 거는 학생들의 과제 혹은 에세이식 시험 그거에 채점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채점을 해서 피드백하는 어떤 커멘트를 주고 이게 이제 서술형 채점하기까지예요.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는 저는 클로드가 익숙하니까 클로드를 쓰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검토해서 수정하는 거, 그 다음 디자인 다듬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다듬기 제일 마지막에 노트북 LM이나 뭐죠? 그 미리 캔버스를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자, 수업 계획서 만들기부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요거 지금 창이 막 보이잖아요. 이런 막 되게 얼른 닫잖아요. 그리고 때론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얼른 닫는 건 됩니다만은 그 생성형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투명하게 공개해라. 투명성이 있어요.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로그 기록 가지고 와 하면 다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로그 기록을 막 삭제해버리면 그거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대화창에. 이거 지금 온라인에 글 올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온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그 자기의 어떤 아주 민감하거나 이런 거는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뉴 채트를 가지고 저녁 인사드려요. 아까 워크숍은 낮이었는데 저녁이 됐어요. 네. 저녁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뭐 하기로 했죠? 수업 계획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 교수님들은 교수님 과목, 과목의 15주차 수업 계획서 만들어줘. 자, 이거 대상도 좀 더 좀 돼요. 저는 이게 사범대학 2학년 학생이고, 학생 대상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이 또 뭐가 있냐면, 교직 필수 과목이야. 어,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 오프스가 되어 있는데 소네트로 바꿀게요. 이게 이제 모델들이거든요. 그 토큰이 많이 나가는 모델이 금방 오프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네트로 바꿨어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신라대학교에 신라대라고 하지 말게요. 근데 이런 정보가 음,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 어, 수업 계획서 양식 첨부할게. 참고해서 파일로 만들어줘. 제가 갖다가 복사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파일로 만들어지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님은 부산대 샘플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 제가 아까 만들어 놨는데, 예. 요거 지금, 제가 어떤 파일이냐면 PDF 파일에 디지털 교육 과목에 조회를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거라서 여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럼 제목을 좀 다시 바꿔볼게요. 우리가 뭐 맨땅에서 그냥 만드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직 필수 과목이 디지털 과목 15주 수업 계획서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할게요. 예, 파일로 만들어줘. 그리고, 어, 작년 수업, 수강생들이, 실습이, 시간이 좀, 아, 실습, 실습을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피드백이 있었어. 어, 반영해서, 어, 이번 학기 수업 계획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네트 4.6 정도면 충분히 월 3만 원 정도 내는 정도거든요. 아, 지금 수업 계획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니까요. 야, 이 정도를 딱딱 못 알아듣고 얘가 양식 파일은 현재 업로드한 파일 참고해줘. 참고해줘. 이게 그 우리가 조교를 쓰거나 밑에 연구원을 쓸 때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대충 말해도 후다닥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 못 해놓고 왜 못 알아들어 막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지금 막 이제 코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이 나오는구나. 디지털 저는 교사를 위한 정보 관리, 이런 내용들을 지금 타픽에 넣고 있다 하는 거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아주 새로운 과목 맡았을 때 대상하고 뭐 주요한 목표 정도 주고 만들어 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어떤 교재를 쓸 거다 그러면 그 교재의 목차를 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얘한테 파일로 올려주고 요 내용을 가지고 15주 거 만들어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명령어는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어, 결국은 내가 혼자 만드는 수업 계획서보다 더 괜찮은 실러버스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뭐 되게 오래 하네요. 뭐 평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양식에 있는 거 다 칸칸을 채워야 되는데 그 각각의 칸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일반 교수님들이 그 칸칸의 의미를 다 해독하기 어렵거든요. 예, 저희야 뭐 워낙에 오래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교육학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 칸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적혀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교수님들이 뭐 꼭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어, 풍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게 자꾸 뜨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워드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 계획서, 신라대학교 양식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어디 보자. 참고 문헌도 AI 시대 교사를 위한 디지털 교육 워크북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네, 멋지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그전하고 업데이트된 거야? 이제 물으면 걔가 또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지금 저는 요대로 갖다가 복사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 문서를 그대로 이 파일로 다운로드를, 네,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때 한글 파일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이제 워드 파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학생들한테는 PDF로 변환을 해서 준다거나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워드 파일을 그대로 얘들이 또 읽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GPT한테 물어서 클로드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가 좀 업데이트해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랑 가장 맞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AI들을 내가 스스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 학기의 수업 계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느 주차에 조금 뭐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수업 계획안을 만들어 볼 거죠. 그럼 오늘 수업을 요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면, 어, 네. 교사를 위한 정보 관리와 디지털 보안, 요걸 한번 해볼게요. 3주차. 아, 3주차 교사를 위한 정보 관리와 디지털 보안 수업, 디지털 보안 수업을 에, 위한 수업 계획안 만들어줘. 이때 수업 계획안이면 얼마 시간? 이거는 지금 50분짜리 수업이란 말이에요. 50분 수업 시간이고 학생 수는 제가 29명이에요. 뭐, 요 정도 해주고, 실습은 간단히 한 개 활동 정도 포함해줘. 내가 생각하는 그 수업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평가 문항도 어, 붙여줘.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수업에 그래서 레슨 플랜이라고 합니다. 앞에 만들었던 건 실러버스고 요건 레슨 플랜. 한 차시의 수업이에요. 이게 100분이 될 수도 있고 15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럴 때 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얘가 뭐 하는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쳐다보면 뭐 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예, 저런 걸 옛날에는 다 코딩을 이렇게 다 뭐죠? 이렇게 C 언어로 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명령한 프롬프트가 바로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어,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으면 바이브 코딩이 안 되면 제가 뭐 이제 저 블렛 뭐 하고 가로 열고 따옴표 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서 뭐가 명령이 틀렸는지를 C 언어를 모르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한다는 거. 네. 라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또 뭐 꽤 기네요. 네. 어떻게 나올라나 조금. 근데 생각보다 수업 설계를 잘해요. 네. 제가 이렇게 뭐 교수님도 교육도 하고 뭐 교육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이걸로 수업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늘 수업을 예로 설계를 해요. 이게 그렇게 한 지가 조금 얼마 됐어요. 되게 좋아요. 이게 수업이 훨씬 더 안정되게 우리가 막 뭐 다른 거 막 정신없이 하다가 회의하다가 수업에 갑자기 뛰어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모드 전환도 잘 안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요거를 딱 들고 가가지고 보면 오늘 수업에서 내가 어디를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막 애들이 수업에 박수 쳐요. 그전보다 강의안도 좋고 막 수업도 촘촘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도 막 깔끔하고 막 퀴즈도 있고 그전에 혼자서는 어림없습니다. 예. 뭘 잘해줄래나 봐요. 오늘 이건 하루 종일 뜨네요. 아, 이럴 때 막 갈등 생겨요. 막 다른 거 창 열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참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 계획안이 만들어졌어요. 총 5세션으로 만들어졌고 수업의 기본 정보는 제가 줬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3개, LO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슨 아웃컴이죠. 그 다음에 도입 5분, 강의 10분, 그 다음에 또 10분짜리 강의 하나 더 있고, 소그룹 토론 5분, 실습을 15분, 그리고 정리 5분.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활동 한 가지만 좀 하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 실습을 한 게 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그 구글 독스 파일로, 워드 파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내가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형성평가 문항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타입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카피해서 쓰면 되겠죠. 어디 뭐 LMS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 뭐 카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멘티미터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업 계획안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고, 여기 지금 실습 활동지를 얘가 같이 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습 활동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실습하는 거에는 강의 슬라이드 말고 학생용 활동 자료 만들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용 활동 자료는 따로 달라 그럴게요. 어, 학생들에게 배부할 에, 학생용 활동지 별도 파일로 만들어줘. 그래야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전체 수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보시면 우리 그 교사 교육에서 레슨 플랜 만들 때의 그 교수학습 과정안의 형태를 거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세월에 교수님들이 교육학 공부해서 이거를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시면 조금만 고치시면 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 학생용 활동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 활동이 그 토의도 있었고 실습도 있었거든요. 얘가 뭐 만들지 한번 볼게요.
네, 활동지가 만들어졌어요. 아, 강의 노트까지 얘가 아예 수업을 통으로 학생들이 따라가면서 할 수 있게 강의 노트.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에 노트 필기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뭐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 활동지. 음. 그럼 제 강의에 비밀번호 관리, 뭐, 피싱, 식별,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강의 두 번째 거도 노트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파일에서 안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집이 틀어져 있는데, 파일 열어가지고 이제 조금 엔터나 이런 거 조정하면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용 활동지 만드는 건 했고요. 그러면 아까 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아까 어떤 강의가 있었습니까? 그 수업 설계 안에서. 네. 아, 이거는 전체 한 학기 수업 계획서. 그리고 3주차 수업에서 강의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강의 PP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강의가 뭐가 있나? 네.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의 개념이 있네요. 음,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의 개념, 강의, 발표 자료, PPT로 만들어줘. 요거예요. 그래서 PPT 슬라이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어줘 했어요. 클로드 하나만 시범을 보여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너무 그 많은 도구들을 실습하려고 욕심을 냈었네요. 네, 원래도 무리였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를 클로드로 만든 거거든요. 교수님들께 공유한 이 자료 있잖아요. 요러는 사이에 제가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들어가 보면, 음, PPT 잘 만드는 애. 네, 미리 캔버스, 뭐 얘도. 미리 캔버스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 얘는 아직 만들고 있고, 어, 미리 캔버스 저는 지금 클로드가 이렇게 잘 만드니까 미리 캔버스 유료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있는데 요거 괜찮아요. 30장까지 만들 수 있는데 30장 만들어 볼게요. 아까 주제가 뭐였냐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의 개념이었어요. 개요 만들기. 지금 제가 어떤 메뉴에 들어왔냐면 아, AI 프레젠테이션 주제만 입력할 수도 있고요. PDF를 업로드해가지고 내가 내 논문이라든지 뭐 수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자료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 입력하기만 해볼게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의 개념. 아까 제가 몇 장 만들어줄지 모르는데 한뭐 16장만 만들어 볼까요? 예. 30장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템플릿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할루시네이션이 엄청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나온 거는 꼭 팩트 체크를 퍼플렉시티 같은데 한번 넣어가지고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찾고 수정할 곳이 있다면 수정을 해줘라고 하시고 나서 쓰셔야 돼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의 개념, 클로드보다 빠르죠.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핵심 요소, 중요성, 종류, 보안의 개념, 보안의 필요성.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팩트 체크를 뭐 엄청난 문서를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최근의 동향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서치를 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팩트,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AI 리터러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분석도 들어가 있다면 그런 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제 아까 16페이지 만들기로 했으니까 템플릿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무료잖아요. 밑에 있는 왕관들은 유료예요. 한참 많이 썼어요. 14,500원인가?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이걸로 예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만드는 데 시간이 최대 3분. 얘는 지금 그동안에 뭐 하고 있냐면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었는데 뭐 렌더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폰트 깨짐을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사고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미리 캔버스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거에 팩트 체크를 하는 방법을 사실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클로드가 지금 토큰이 빨리 달아요. 문제는요. 그게 좀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뭐가 계속 사인이 나오잖아요. 이거 실습 연습한다고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저는 맥스 100불짜, 110불짜리 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네. 자, 그 사이에, 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의 개념,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은화 교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리 캔버스 이런 것도 지워버리고, 물론 다운로드 해가지고 PPT로 수정해도 되는데, 요 안에서 수정하는 게, 그다음 목차가 있어요. 리터러시의 이해, 이런 것 좀 지우고, 어, 리터러시 정의, 핵심,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가 만드는 거는 어, 네, 이런 거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는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면 PDF도 되고 PPTX로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아마 여기 하루 3회 무료 다운로드 3번만 쓸 수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요런 거 아까 지우기 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고, 얘를 만약에 내가 더 정확한 그 소스를 준다면,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캔버스 보여드렸던 저의 워크스페이스를 보면 기존에 제가 썼던 이 것들이 전체 보기 엄청 많이 썼잖아요. 예, 막 어, 많이 썼죠. 네. 이게 내용 설계도 상당히 잘해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팩트 체크한다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음, 이제 제가 과목마다 폴더가 있어가지고, 어, 제가 팩트 체크하는 거는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퍼플렉스티, 이거는 그 설계 없는데, 음, 아까 그 미리 캔버스에서 나온 거 걔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수업에서 썼다.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국제개발협력과 ODA라는 거를 하면 걔가 이제 제가 이거를 아마 그 퍼플렉스에서 아니 그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네, 이거 미리 캔버스 AI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든 거야. 아, 페이지별로 정확한 출처 어, 찾아주고 반드시 수정해야 할 이거 얘도 이제 출처 검색해서 음, 알려줘.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게 이것도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뭐 데이터베이스가 학교에서 구축한 거 이런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얘한테 음.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레퍼런스가 옆에 나옵니다. 얘는 요런 내용 이거 얘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더 옛날에 만든 거네요. 이거는 감마앱. 감마앱은 정말 이렇게 구려요. 예. 반드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개별로 의견을 주고 요런 데 보면 URL 주소라든지 예,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그 원 데이터가 있는 대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뭔가 이렇게 막 할 말이 많네요. 네. 네,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어떤 거는 오케이 넘어가도 되고 어떤 거는 수정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어, 생각보다 엄격해요. 이거는 지금 퍼플렉시티입니다. 제 자료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차 검증할 때 저는 퍼플렉시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워크스페이스 이건 받고 이것도 받고 우리 뭐 하다 왔죠? 아, 예. 지금 클로드한테 아이고 예. PPT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맥스까지 다 하여튼 클로드가 이게 한계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네, PPT 왔네요. 얘가 만든 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차원이 달라요. 아직 안 봤지만 PPT 열기가 있어서 바로 파일로 한번 어, 어, 음, 음, 네, 이거는 완전히 오늘 저의 이 컴퓨터나 이 클로드 오류예요. 얘가 한 번씩 완전히 열받게 할 때가 있는데 1년에 거의 없는데 오늘이 그렇게 되네요. 아, 얘가 만드는 PPT의 수준이 요런 정도예요. 지금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걸 얘랑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쪽짜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표지, 목차.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만들었다고 치고 뭐 할까요? 어, 강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슬라이드별로 강의 스크립트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이제 PPT 밑에 노트 슬라이드 갖다 붙여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냥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주거든요. 강의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크립트를 왜 굳이 만들려고 하냐면, 그거를 읽다 보면 훨씬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던 거 맞는가? 이런 것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또 예시를 넣어가지고 해줘 했을 때는 그 교수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예시들을 얘가 만들어 줘서요. 저는 스크립트 만드는 거를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애들도 그 만들긴 하는데 너무 잡다한 거 많고 클로드는 핵심을 훨씬 더 빨리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스크립트 만들고 학생용 활동자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 제답하기, 루브릭 만들기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이제 텍스트가 되게 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교수님이 어떤 PPT가 있다. 이건 내가 그냥 강의 자료다. 그러면 그거를 주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하면 그걸 풀면 교수님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컨텐츠잖아요. 아니면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주고 이거를 PPT로 만들어줘. 그러면 걔가 역으로 강의 PPT를 뒤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1인 출판도 가능한 거죠. 뭐 디자이너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 디자이너들이 컨텐츠를 가지면 자기들이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컨텐츠를 보는 안목이나, 그 제대로 그 환각을 체크할 내용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전문성 있는 그 컨텐츠가 디자이너를 좀 장착하고 되면 혼자서 책 만들 수 있는 거죠. 사파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네, 강의 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스크립트에 이제 발문까지.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인 학회 발표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또 내 말에 맞게 좀 다듬고, 어, 네. 마무리 차시 예고까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팁을 보시면 유의할 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교육학적인 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얼마든지 그 컨설턴트가, 전문 컨설턴트가 교수님 옆에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문제 만들기 하고 그 루브릭 만들기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뭘 만들까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요거 좀 아까 실습했던 건데요. 관련 중간고사 문제 만들어줘. 선다형 5개, 서술형 2개, 난이도 중, 정답과 해설도 만들어주고, 서술형은 모범 답안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그냥, 음, 서술형, 네, 채점, 네, 기준표도 만들어줘. 이렇게 할게요. 그럼 평가 문제 제작하기 하고, 그 루브릭 만들기 같이 되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러는 사이에 제가 또 그, 추천드릴 거, 노트북 LM이라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소를 보시면 노트북 lm.google.com이에요. 제미나이에 붙어 있는 서비스인데 새 노트 만들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이쪽 칸에 소스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소스를 내가 올리는 소스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럴 때 교수님 강의한 파일 업로드 혹은 교수님이 강의를 했던 뭐 웹사이트 아니면 교수님이 아니어도 어떤 강의 내용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소스를 쭉 추가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만들어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제 영어 이름이 엘리여가지고 엘리's 임팩트 브라이티어인데 제가 어저께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링크를 어떻게 하지? 요 주소를요. 지금 AI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발표 요청이 있어서 왔는데 웹 주소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링크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서로 만들거나 슬라이드로 만들거나 AI 오버뷰는 이제 아까 멀티모랄이라고 했던 게, 모달이라고 했던 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준 거거든요. 그것도 채널 주소만 줬어요. 이거를 축약해가지고 한국말로 뭔가 약간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주거나 PPT를 만들어주거나 마인드맵 만들어주거나 하는데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 인포그래픽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또 좀 시간이 얘는 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얘가 여기에서 소스를 더 추가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썼다. 내 논문을 학생들에게 발표해주고 싶다. 그럴 때 요, 뭐죠? 여기 슬라이드 자료. 이제 이 연구를 학생들에게 발표하기 위한 PPT 자료로 만들어줘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데 얘는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아까 아직도 그러고 있네요. 오늘 클로드가 이렇게 늦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제가 염치불구하고 클로드한테 엄청 일을 많이 시키는데 너무 과도했나 보네요. 인포그래픽 생성 중에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기존에 제가 썼던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노트북 LM. 노트북 LM이 환각이 적어가지고 음,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워크숍 전에 테스트하면서 아까 조금 전처럼 제 거, 뭐죠? 이거 마인드맵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AI 시대 교육 연구의 재개념화 필요성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였다는 거죠. 아세안 플러스 3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6가지 있고 그래서 교육 연구가 어떻게 재개념화가 돼야 된다. 대상이 어떻고 방법 윤리가 그리고 과학교육과 교육행정에서의 시사점과 앞으로 필리핀 대학과 우리의 어떤 협업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다운로드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닫고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요 아까 이거 교수님께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 기준? 네, 팟캐스트처럼 이 오디오 오버뷰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앞에 제가 그 강의는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다 한국말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됐겠네요. AI 시대 교육 하나의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했거든요. 네, 아까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발표했던 게 AI 시대 교육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개념화와 윤리 가이드라인. 한국말을 이거 잘 못 썼는데 요즘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여기 밑에 노트북 LM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요건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만든 거라, 논문 하나당 요거 하나씩 나오면 굉장히 학생들이 그 노트 필기처럼 정리하기도 좋고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강의하시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LM 좋고요. 자, 그 사이에 얘가 지금 어,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문항 만들라고 했잖아요. 문항 만들었고, 선다형 문항. 이게 정답하고, 어, 네. 이건 시험지인데. 아, 예. 뒤에 가니까 있네요. 선다형 문항의 정답과 해설도 붙어 있고요. 그다음 서술형 문항의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있을 때 이제 또 그 채점 루브릭이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래서 채점의 루브릭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디지털 리터러시 다섯 요소에 대한 채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생들 거를 채점할 때, 그 채점, 그 뭐죠? 학생들이 쓴 답안을 여기다 넣고, 그거를 채점해 주는 거를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다운로드를 해놨거든요. 여기 우리 이때 학생들 정보를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학생들 학번하고 뭐 이름하고 이런 거 성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습관이 돼야 되는 게 학생들 개인정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보면 학번에 정확한 정보를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 과제들은 대학원생들 그 과제예요. 예, 개별 피드백을 좀 해주고 싶어. 일단 평가를 해주고 준 거는 너가 좀 제안해서 그리고 에, 기준은 한 3단계 정도로 평가해 주고 어, 피드백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피드백이 나온다고 해도 그대로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학생들한테 뭐 지도하는데 더 풍요로운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시간은 훨씬 적게 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서 시간을 아끼고 어떤 데 시간을 더 많이 쓸 건가.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그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받을 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커멘트를 하고 있고요. 예, 나왔어요. 아니, 네, 나온 게 아니네요. 파일을 읽고 있어요. 그럼 얼추 다 했죠. 네. 루브릭 활용해서 서술형 답안 채점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브릭마저도 너가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피드백을, 네. 지금 올리는 게 학생들한테 논문 분석하라고 했던 과제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얘가 어떤 거를 잡았는지 과제를 보고 자기가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만드는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이게 사고의 과정을 보는 것과 사고의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론만 짜잔하고 나 주는 것보다 이 사고 과정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가 이렇게요.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좀 습관을 들이고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말하 그러거든요. 뭐 쉐어런팅 나오고 뭐 네. 비판적 분석의 깊이, 양호. 그러니까 학생들의 과제를 지금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가능성 이런 거를 평가 기준 준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준을 3단계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준거, 어떤 요소들을 평가 영역으로 할지 준거는 너가 잡으라 했는데 현장 적용성 이런 거를 하나의 준거로 잡은 것 같아요. 보통 준거는 또 우리가 주면 좋죠. 근데 웬만하게는 너가 제안해줘 했을 때 제가 혼자 했던 것보다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가 해 이렇게 합니다. 네,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그 뒷단계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더 아낄 것 같습니다. 그 AI 활용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하면서부터 제가 AI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전문성,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우리가 차후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수업을 만들고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또 더 훈련이나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활용 윤리는 같이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환각이라는 문제, 편향이라는 문제, 학문적 부정직성, 개인정보나 보안의 위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 고등교육의 국한에서기 때문에 초중고하고 또 다르게 우리는 연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AI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저런 대원칙, 그리고 14가지의 하위 원칙, 그리고 153가지의 Teaching, Learning, Research, Administration을 구분한 그런 행동 지표들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싱가포르에서 교육장관회의가 있거든요. APT.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예,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고등교육에서 활용하는 거 같이 맞출 준칙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하는 게 국제 의제로 올라가는 목표예요. 네, 뭐 세부적인 건 또 이제 연구에서 또 바뀌겠죠. 국제 연구들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 우리 교수님들이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교수학습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넣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게 돼 있거든요. 질문은 오늘 현장에서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자, 결과적으로 네, 피드백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뭐 보고서까지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막 이렇게 평가, 연구물 선정의 적절성, 핵심 내용 요약이 정확했는지, 비판적 분석의 깊이가 있는지, 그럼 비판적 분석의 깊이가 있는지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강점 한 개, 이론적 근거 함께 서술했고 자신의 관점이 명확하냐? 강점 한 개는 있는데 근거가 제한적이거나 분석이 피상적이냐? 장단점 언급만 있고 자신의 관점이나 근거 제시가 없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진땡땡 학번도 이제 가짜 학번입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쉐어ren팅 간의 관계, 윤규봉 2025년 연구를 분석을 했을 때 중거별로 평가할 때 AA, BBA 평가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내가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강점을 알려주고 요런 부분에서 개선 제안해라. 그리고 종합 의견은 이거다. 이게 이제 학생별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보완 필요 같은 것들이 글쓰기 완성도도 낮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검증은 필요합니다.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다 우수이다, 그죠? 지금 이제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제 1, 2, 3에 점수는 제가 주라고 안 했거든요. 몇 점 만점으로 세 점 해줘 하면 해줄 거예요. 아, 예.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학생들한테는 근데 내가 이거를 AI로 채점할 거다. 기준은 이런 거다. 너네가 과제 내기 전에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더 잘하든지 그것들조차도 학생들한테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업에서 AI 정책이거든요. 이게 지금 모호하게 교수님도 쓴 것 같은데 안 쓴 척하고 학생도 쓴 것 같은데 안 쓴 척하고 지금 우리가 약간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사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정도로 오늘 드리고
클로드를 가지고 수업 계획안,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 자료, 스크립트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워크샵이 교수님들 교육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을 하지만 AI가 교사를 대체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를 잘 쓰는 교사가 AI를 잘 쓰지 못하는 교사를 대체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좋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 저의 워크숍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